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그 2018년 기출문제 풀이, 2019년 기출문제 풀이 선생님 파트 해주기로 했었고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2018년에 선생님이 냈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번 문제부터가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건데요. 14번 문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4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 안 되네. 자,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판이라는 건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의 위쪽 상부 멘틀, 그러니까 상부 멘틀이라 하면 이제 암석권, 그러니까 그 딱딱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합쳐서 우리가 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이 A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대륙지각이고요. 이 부분 C 이 부분은 해양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 전체가 다 멘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멘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멘틀 중에서도 보면 바로 이 부분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은 약간 좀 유동성이 있는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판을 얘기할 때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그 딱딱한 부분을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이고요. 여기는 대륙지각이 함께 있는 판이니까 대륙판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이 되겠죠. 여기는 해양지각이 있는 해양판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판의 두께는 해양보다 대륙에서 더 두껍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대륙에서의 판의 두께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해양에서의 판의 두께예요. 어디서 더 두껍습니까? 해양보다 대륙에서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는 해양지각이고 C는 대륙지각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A가 대륙지각이고 C가 해양지각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놓고 위에 바다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뭐 이거를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암석권, 그리고 E는 연약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권이라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암석권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멘틀 전체를 표현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보시면 그림은 우리나라와 일본 주변에서의 판의 구조와 진원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쪽은 이렇게 유라시아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라시아 판은 말 그대로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판이기 때문에 대륙 지각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태평양은 이름 그대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 지각이 있는 쪽입니다.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냐면, 사실 이쪽에서는 멘틀의 움직임이 멘틀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하강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멘틀의 움직임을 따라서 유라시아파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태평양파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무슨 경계의 대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렴형 경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렴형 경계인데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만나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유라시아판이 태평양판보다 작다. 여러분들 이 밀도라는 개념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판 자체도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진원의 깊이는 판의 경계에서 동해 방향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지금 판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판의 경계입니다. 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동해 방향, 즉 이쪽으로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는 점들 있죠. 이 점들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가고 있네요. 맞습니까? 맞죠? 판의 경계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는 정단층보다 역단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단층은 어떤 단층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단층이 역단층이었죠. 이 역단층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양쪽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에요. 횡압력.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는 곳에서 역단층이 잘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유라시아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태평양판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양쪽에서 미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단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명 파트로 넘어가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은 식물성 진핵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했네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해서 요래요래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었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뭔가 둥그런 형태의 무엇인가가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엽록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식물성 진핵세포, 즉 식물세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엽록체가 발견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인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얘가 바로 뭡니까? 엽록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꾸불꾸불한 구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얘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얘가 엽록체가 되겠죠. 자, 봅시다. 이 세포의 DNA는 핵 안에 존재한다.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식물성 진핵세포라고 했어요. 진핵세포의 DNA는 핵 안에 존재한다. 바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죠. 맞습니다. 그다음 A가 뭐였죠? 엽록체죠.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즉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한다. 맞죠?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디귿. B는 동물세포에도 존재하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에 존재하죠. 그래서 동물들이 에너지 얻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얘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게 되죠. 바로 그때 뭘 생산을 해낸다?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인지질들이 현재 이중층을 이루고 있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인지질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애들이 요런 애들 혹은 요런 애들이 이렇게 박혀 있죠. 얘가 바로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 이 인지질의 머리는 친수성이다. 맞죠?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렸을 때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한 친수성, 꼬리 부분이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기름과 친하다 그랬죠? 예,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A와 B는 그러니까 인지질과 단백질은 한 위치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 모자이크 모델.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 인지질과 단백질들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탁구공과 스티로폼 가루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B,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작은 분자나 무극성 분자의 단순 확산에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세포막을 경계로 이게 세포막이라고 합시다.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 많은 곳에서
물질이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걸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불렀고 이 단순 확산을 하는 물질은 일단 크기가 작은 물질, 크기가 작으면서 동시에 극성이 없는 물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단순 확산을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크기가 크거나 극성이 있는 물질 혹은 이온 물질들,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딜 통과하게 되냐면 이런 막 단백질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죠. 맞죠? 이처럼 막 단백질을 통해 크기가 크거나 극성이 있고 이온성인 물질들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불렀었죠. 맞죠?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보시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건 무극성 분자의 단순 확산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극성 분자의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디귿 보기는 틀린 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다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 지금 삼투 문제를 내고 있죠. 맞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U자관이 나와 있고요. 이 U자관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막 A라는 게 있는데 이 막 A가 뭐냐면 이제 반투과성 막이에요. 막 A는 반투과성 막입니다. 반투과성 막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크기가 큰 용질은 통과할 수 없지만 크기가 작은 용매는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반투과성 막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는 지금 초록색 용질이 조금 녹아 있어요. 오른쪽에는 초록색 용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즉 농도가 어느 쪽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는 지금 이쪽이 더 낮고 이쪽이 오른쪽이 농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농도가 큰 쪽에서 농도가 작은 쪽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질이 이동하면 좋아요. 그런데 용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죠. 왜 이동을 하지 못하냐면 용질이 통과할 수 없는 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뭐가 이동하게 됩니까?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매인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물의 양은 오른쪽 같은 경우 물의 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왼쪽 같은 경우 물의 양이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죠. 자, 니은도 풀렸죠? 설탕물의 농도는 어느 쪽이 더 크다? 가 쪽이 더 크다. 가가 나보다 작다 그랬네요.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었을 때 적혈구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봅시다.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었어요. 고장액이라는 건 농도가 진한 용액이거든요. 여기 옆에다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시험관이 있어요. 시험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혈구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적혈구를 어디에 넣냐면 어떤 용액에 넣냐면 고장액. 고장액이라는 건 무척 농도가 진한 물이거든요. 그럼 농도가 진하니까 여기 삼투 현상에서처럼 농도가 진하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큰 쪽으로 어떻게 물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물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이 적혈구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물이 빠져나간 만큼 적혈구는 작아지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해지지 절대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틀린 게 되겠네요. 답은 응? 뭐야 이거? A는 반투과성막이다 맞고 설탕물의 농도는 가가 죄송해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그쵸? 가가 나보다 작다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으면 당연히 쭈그러들어야지.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제가 이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좋아합니다. 실수를 해도 실수를 잡아주잖아요. 그쵸?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19번 문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하여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소라고 되어 있어요. 대놓고 연소. 연소라는 것의 정의가 결국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때 에너지가 확 나오겠죠. 이처럼 한 번에 타서 한 번에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걸 뭐라 불러? 연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포도당을 한 번에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어요. 시작이 포도당이고 끝이 이산화탄소와 물인 건 똑같지만 한 번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연소의 경우에는 효소가 필요 없이 그냥 열을 이용해서 태워버리는 거죠. 효소가 관여하는 건 세포호흡,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관여한다 그랬으니까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과정, 세포호흡이죠. 나 과정이 가 과정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 나 과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관여하고 있어요? 효소가 관여하고 있어요. 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럼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효소라는 녀석이 뭡니까? 바로 촉매잖아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애죠. 그러니까 나 과정이 가 과정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되겠죠. 효소가 관여했으니까. 자, 그 다음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합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뭐 이렇게 한 번에 가든 아니면 차근차근 가든 결국 방출된 에너지 양은 시작점과 끝점만 보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양은 같다라고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봅시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소인데요. 효소라는 녀석이 어떤 기질과 결합을 하여 그 기질의 물질 대사를 도와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효소가 효소로서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했었죠. 모양이 딱 들어맞아야 돼. 그래서 모양이 들어맞는 기질과는 반응을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딱 들어맞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하죠. 하지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효소가 자신의 모양과 맞는 특정 기질하고만, 특이한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성질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죠. 자, 봅시다. 위 그림은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고요. 효소는 입체 구조, 모양이라는 뜻이죠. 입체 구조를 가진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졌다. 효소는 주성분이 뭐라고 배웠어요?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효소에 높은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기존의 특성을 잃는다. 자,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녀석의 특징이 있어요. 효소는 지금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특징이 뭐냐면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아주 약해요. 우리가 흔히 단백질 식품이라고 알려드리는 계란이죠. 계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란이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계란을 우리가 열로 가열하게 되면 투명했던 흰자가 불투명한 흰자로 바뀌게 되고 몰캉몰캉했던 노른자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바로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성질이 변하는 걸 변성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할 수 있던 기능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를 가열하면 형태가 변하면서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예,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혹시 제가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보다가. 자, 그 다음 숨차. 이번에는 염색체와 DNA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 가의 경우에는 염색체의 구성 물질의 일부라 그랬고요. 나가 염색체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 염색체라는 건 염색사가 이런 염색사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염색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가 막 이렇게 길게 쌓여있는 구조라 그랬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처럼 단백질에 DNA가 감겨있는 형태라 그랬죠. 여기 지금 보이는 둥글둥글한 애 있죠. 이 둥글둥글한 애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기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이 돌돌돌 말려있는 얘네들이 뭐예요? 얘가 바로 보시다시피 뭡니까? DNA죠. DNA.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기억.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이다. 기억이라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이죠. 쟤는 뭐였습니까?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나중에 확대되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DNA죠. 기억은 DNA입니다. 얘는 DNA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여러분들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있는 형태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 근데 이게 뉴클레오솜인지 아닌지 알 필요는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닌 건 확실하죠.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 굳이 따지자면 DNA의 요만큼, 이만큼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당연히 디귿이고요. 디귿 봅시다. 염색체는 염색사가 뭉쳐서 만들어진다. 제가 염색사 그렸고 뭉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 보여드렸죠. 자, 이거 당연히 맞고요.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 더 힘들겠죠? 저야 뭐 쉽게 풀지만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 남은 거, 네 문제가 아니네요. 2018년에 서술형이 있었네요. 자, 봅시다. 22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림은 진핵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에 따라 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X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DNA가 RNA로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죠. 이 RNA를 보고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 가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 과정은 번역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사는 핵 안에서 DNA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전사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되는 염기는 티민이다.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죠. 타이민이다 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DNA의 두 가닥이죠. 맞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닥이에요. DNA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쪽에 지금 사이토신이 있죠. 그럼 사이토신과 마주보는 염기는 뭐가 돼야 돼? 사이토신은 언제나 구아니노하고만 마주보게 돼 있어요. 상부적 결합이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아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 X에는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했으면 그 사이사이에 결합이 1개, 2개,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총 3개가 생겼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푸셨길 바라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좀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여기를 진원이라고 부르죠. 진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진원에서 2개의 파가 출발을 합니다. 어떤 파가 출발하냐면 P파가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S파도 출발을 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P파의 속도는 상당히 느리거든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P파의 빠르기는 8km. 방향을 바꿀까? 8km/s 1초에 8km를 간다라고 했고요. S파 같은 경우에는 4km를 1초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측소에 얘네들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자면 여기를 어떤 관측소라고 해볼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관측소에 P파가 먼저 도달하겠어요? S파가 먼저 도달하겠어요? P파가 먼저 도달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P파가 먼저 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S파가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P파와 S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P파와 S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PSC라고 불러요. 그 PSC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PSC와 진원까지의 거리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PSC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파가 도달한 시간과 S파가 도달한 시간의 차이 값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여기 P파가 지금 약 45초에 도달을 했고요. 약 45초 도달했고 S파가 언제 도달했냐면 약 60초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PSC가 얼마예요? PSC가 약 15초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 관측소에는 지금 P파가 언제 도달했냐면 P파가 40초에 도달을 했습니다. S파가 언제 도달했냐면 50초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PSC는 몇 초가 되는 거예요? 10초 차이가 나니까 10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원까지의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관측소는 PSC가 더 길었던 가 관측소가 더 멀리 있는 관측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가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P파가 지금 먼저 도달을 합니다. P파가 이렇게 와서 먼저 도달을 할 거고요. 관측소에. 그 다음에 S파가 와서 이렇게 도달할 거예요. P파 다음에 S파가 올 겁니다. 중요한 건 P파가 관측소까지 오는 거리나 S파가 관측소까지 오는 거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뭐 공식도 있긴 하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P파의 경우는 P파의 속력이 얼마예요? 8km/s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동을 할 겁니다. 맞죠? 어떤 거리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으로 거리를 나눴더니 8km/s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 시간을 갖다가 그냥 좀 보기 좋게 T라고 표현해 볼게요. T.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T초였다고 합시다. T초. 자, 그 다음 S파 같은 경우에는 S파의 속도는 얼마라 그랬어요? S파의 속력은 4km/s라 그랬죠. 맞죠? 1초에 4km를 갑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관측소까지 도달을 했다면 관측소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똑같죠. 근데 문제는 얘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몇 초 더 걸렸어? 15초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S파는 좀 더 느렸고 P파는 조금 더 빨랐어요. 어쨌든 P파나 S파나 P파가 이동한 거리나 S파가 이동한 거리는 똑같아요. 다만 S파가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 그렇다면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어떤 등식이 성립할 수 있냐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 T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여기 T 플러스 15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8T는 4 곱하기 T 플러스 15 같은 거리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거리는 같으니까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8T는 4T 플러스 60이네요. 자, 그럼 4T를 넘겨주면 4T는 얼마야? 60이네요. 자, 그럼 T가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15초란 얘기죠. 15초. 자, 이 T가 어디? 이게 T 값이죠. 맞죠? 여기 T에 15를 넣어봅시다. 그렇다면 P파가 8km/s의 빠르기로 1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 거리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죠. 즉 8 곱하기 15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120km 거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술형 3번 문제 보시면 자,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유전암호는 같다. 모든 생물의 유전암호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다 끝났죠. 뭐라 시부렁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모든 생명체의 유전암호가 똑같다. 예를 들어 유로 전사되어 있으면 페닐알란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어떤 똑같다? 사람이나 대장균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장균이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죠. 유전 암호가 같다, 유전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세균에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이 개념 중요하게 생각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18 기출 풀어봤고요. 제가 열심히 푼다고 풀었는데 저 혼자 푼 기분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온라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019년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